지금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됐죠. 1.75%로 인상했다. 빅스텝을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이비 스텝으로 한 차례 올렸다. 15년 만에 첫 2달 연속 인상이라고 그랬죠. 15년 전이 몇 년도죠? 2007년도에 금리를 급격히 올린 이유는 미국에서 2004년부터 6년까지 금리 인상을 급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균열이 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 여기저기 균열이 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균열이 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자 부담이 17조 늘었다. 8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축소 기사죠. 왜냐? 가정을 어떻게 써요? 대출금리와 기준금리가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16조 8695억 원, 즉 대략 17조 정도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대출금리랑 기준금리가 동일하게 오르고 있나요? 확실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2022년 3월이에요. 3월이면 기준금리가 1.25%일 때죠. 4월, 5월 두 번 인상해서 1.75%니까. 그리고 가장 저점일 때, 이때가 0.5%의 기준금리를 보였을 때다. 그렇게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75%포인트 올랐을 때 시중금리는 대략 2.5%에서 3.98, 즉 대략 4%까지 1.5%가량의 시중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기준금리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 그렇다면은 이자 부담이 80만 원이 아니라 2배 조금은 안 되니까 한 150만 원 가량이 늘었을 것이다. 정석적으로 따지면. 이 중에서 뭐 저금리 받았다가 고금리로 확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처음엔 고금리였는데 나중에 금리가 조금 줄어서 이보다 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갱신이 안 돼서 아직 낮은 금리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까 80만 원 늘어난 게 얼마 올라갔을 때예요? 1.25% 올라갔을 때. 대략 5월쯤에 시중금리까지 따져보면은 그 정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발표된 게 있죠. 다음 주에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5%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와 같이 발표된 걸 보면 성장률은 3%에서 2.7%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3.1%에서 4.5%로 늘었다. 그러면은 일단 성장률은 둘째 치고요. 성장률은 뭐 어차피 소폭 떨어졌으니까 물가 전망이 4.5%로 대폭 올랐다. 이게 핵심인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왜 위험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는데, 명목금리는 뭐예요? 은행에서 제시하는 저축금리, 주담대금리, CD금리 등 눈에 보이는 금리들. 지금 대략 한 4% 정도, 마지막 3월에 4%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물가 상승률이 4.5%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손해라는 거죠. 근데 명목금리는 지금 보면은 주담대금리 같은 경우 대출금리가 4%지만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러면은 진짜로 예금해 놓으면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코인이 떨어졌어요.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강남권 뭐 초고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제외하면. 그랬을 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예금으로 좀 이동했다고는 하지만 시중 부동자금, 요구불 예금이나 CMA 뭐 이런 것들이죠. 시중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더라. 그래서 언론에서 매일 이야기를 했죠. 시중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집값을 올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중 부동자금이 들어오긴 개뿔 계속 쌓이고만 있었죠. 왜 쌓이고 있었어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니까 예금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든 빨리 넣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도 떨어져, 코인도 떨어져, 부동산도 떨어져, 넣을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금금리가 충분히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더욱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금리 인상보다 더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뭐다? 물가 상승률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전에 전망이 얼마였죠?
3.1%였죠. 여기서 4.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년 물가 전망도 2.5% 정도에서 2.9%까지 올랐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금리를 이만큼 더 올리겠다는 의지죠. 적어도 2.9%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죠. 조금 높든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기준금리를 이 수준에 맞춰야지 그나마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나온다. 예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야지 예금이 활성화가 되고, 가뜩이나 지금은 바젤3 대비해야 되죠. 은행에서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대 마진 가지고 계속 난리를 치는데,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은 예대 마진을 늘려야지만 그래야지 충당금이 쌓이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올리고, 이자가 비싸면 갚아라,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과거 바젤 1이 시행됐을 때 일본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바젤 2 하면서 기준금리는 좀 낮췄지만 열심히 회수했던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파월도 장난 아니죠. 인플레만 60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아야 해서 인플레가 어쩌고 하면서 한 60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어 번 더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연준에서 같은 날 이야기를 한 거죠. 25일, 6, 7월에 빅스텝을 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데서 분석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 비둘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거보단 덜 오른다 하고 있는데 점점 전망이 바뀌고 있죠.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할 게 보이는데, 이번에 금리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예요. 올해 내로 이만큼씩 올릴 겁니다. 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그런데요, 안전 자산은요, 솔직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돈을 벌지만 은행이 막 언론에 광고 내주고 이러진 않죠. 그런데 위험 자산은 굉장히 많죠. 증권가,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을 받죠, 언론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써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천천히 늦춰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언급이 됐다가 빅스텝 정도만 하니까 이걸 가지고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22년 5월이죠. 21년 9월, 채 1년도 안 됐죠. 이때부터 22년 5월까지 연준의 말이 얼마나 급박하게 바뀌었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23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월부터 말이 바뀌죠. 빨리 해야 된다. 내년에 엄청 올릴 것이다. 3월에 올해만 연준 회의 때마다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5월에 빅스텝하고 6, 7월에 빅스텝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전망이 점점 더 매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각국 정부에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위기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더 매파적으로 빠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도 그래서 5월 금리 인상을 하고 7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창용 총재의 큰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것들을 보면은 외화 유출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지만 환율 상승이 걱정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요, 빅스텝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하면서 물가 전망을 대폭 상향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 전망 4.2% 이야기 나오는데 4.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격투기 같은 거 해보시는 분들 보면은 시작과 동시에 라이트 스트레이트 후리고 그렇진 않죠. 일단은 경기 보면 보통 잽부터 날린다. 그리고 기회 들어가서 스트레이트가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지금 계속 이창용 총재가 말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창용 총재 부임 후 첫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시장의 심리를 억눌러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빅스텝 하게 되면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해보고서 상황 파악을 하겠다. 대신에 여러 가지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빅스텝 언급이나 물가 전망 이런 것들. 그래서 물가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물가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명분을 쌓아놓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빅스텝을 계속 밟아요. 금리 역전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언론에서 우리나라 연말 최저 금리를 잡는 경우가 어느 정도로 잡느냐, 연말까지는 금리 역전을 안 당할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 바뀌는 거죠. 미국이 빅스텝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금리 역전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뭐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빅스텝이나
더 빠른 금리 인상을 미리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근데 부인과 동시에 바로 빅스텝 때려버린다. 원망 심각하죠. 총재 내려라, 바꿔라. 가뜩이나 정부도 바뀌었는데 이창용 총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임명된 총재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간을 보는데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명분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결국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인과 동시에 명분을 쌓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연말 금리 수준, 투자증권 이런 데니까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2.5%다. 자, 7월에 금리 인상하면 몇 프로예요? 2%. 그러면 7월에 금리 인상하고 끝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6월부터 양적 긴축 들어갑니다. 6, 7월에 빅스텝 밟죠. 2%면은 7월쯤에 미국이랑 거의 동일한 기준금리가 나오는데 그 뒤에 미국에서는 계속 올리죠. 지금 파월이 인플레를 몇 번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60번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금리 인상을 빅스텝 2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할 것이란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죠. 일단은 비투하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사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아지죠. 최대한 비둘기파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연준은 올해 한 3%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식이나 코인은 이미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요게 두 번째 인상이었죠. 2017년 11월에 1.25에서 1.5로 올렸고 두 번째 금리 인상 때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몇 차례째예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고 이제 1.75 됐는데 왜 아직도 집값은 안 빠지나요? 그 문제는 뭐예요? 투자자들과,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이죠. 그리고 실수요에 비례해서 봤을 때 실수요는 집값이 떨어져도 최대한 버팁니다. 투기꾼들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절을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10년 뒤에 오르는데요? 10년 동안의 기회비용은 다 날릴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10년 뒤엔 다 올라요.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어봐요. 10년 뒤에는 오르겠지. 근데 그게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나오느냐? 그랬을 때 빨리 팔고 빠지는 형국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예요? 똘똘한 채 이야기 나올 때 뭐 했다고요? 수도권 다주택으로 매입했다. 똘똘한 채 팔아치우고 비싸게. 그 영향을 제대로 받은 게 9.13 정책이죠. 9.13 정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니까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돼서 전세까지 역전세 나게 생기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독 이런 말들을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패닉바잉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시장에 있던 말인데 요걸 부동산 시장에 끌어왔고, 영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있던 말이지만 20년부터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벼락거지 20년 말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산 사람들은 경제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에도 샀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오르겠지, 떨어져도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동안에 그들이 버텨야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였는데 9억에 내리면 금매죠. 근데 다 같이 9억으로 내리면 금매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또 8억으로 내려야지 금매가 되겠죠. 그럼 또 다 같이 8억으로 내리면 금매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10억으로 내놓고 호가 버텨주는 사람이 있어야 8억, 7억까지 안 내리고 9억에 내놔도 금매처럼 팔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것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2008년부터 급격히 떨어졌다고 그랬죠? 2010년부터 한 2012년 정도 이때쯤에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요. 파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 말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진짜들은 싸게 팔고 빠지고, 그래서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비싸게 주고 샀던 사람들은 많은 빚에 눌려서 결국에 파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빚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자, 그래서 집 살까? 그런데 이 와중에 청년 신혼부부 50년 만기 주담대 받는다. 자, 50년 만기 주담대를 푼대요. 내년에. DSR은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담대를 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연봉 4천이 직장인이 만기가 30년이면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 빌릴 수 있는데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날 경우 주담대 한도가 2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난대요. 자, 원금이 3천만 원 늘어나는데 DSR 한도죠? 1,600만 원씩 20년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3억 2천. 원금 3천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이자 2억 9천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간단히 계산해봐도 나오죠. 망하는 정책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연착륙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경착륙하게 되면은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런데 연착륙을 뭘로 하려고 하고 있느냐? 청년과 신혼부부의 빚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결론.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느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작 단계인데 요거는 아마도 총재 첫 부임이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은 밟았는데 대신에 여러가지 밑밥을 깔아놨더라. 그 전에 물가가 가장 위험하다. 빅스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물가 전망을 급격히 올렸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이창용 총재가 어떤 식으로 계속 매파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게 나오는 거죠.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0.25%포인트 올려왔자 시장에 효과 없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올릴 것이다. 그대로 가고 있죠. 여기서 딱 했던 거는 그거죠. 허세죠, 허세. 한 대 쳐맞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부추겼지만 한 대 쳐맞는 게 아니다. 뒤지게 쳐맞고 있다. 금리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는 주식,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부동산도 이거 지금 후대의 빚을 떠넘겨가면서 버티고 있을 뿐이고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식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버티지 않고 무너진다면 한 7년 올랐으니까 5년에서 7년간의 장기 하락이 예상이 된다.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죠. 투자를 안 하면은 벼락거지 되고 바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투자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현금 채굴이라고. 왜? 손해본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생각하시면은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될 금리 인상 시장에서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셔야 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